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10월 10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이 주목받은 데 이어 10일엔 평양 광장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요일자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광장 봉쇄, 수사 봉쇄, 방어 펜스 친 문 정권. 광장 봉쇄든 수사 봉쇄든 반민주적인 작태인 것은 분명하죠. 광화문 광장은 이제 관광 상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신 기자의 SNS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미러, ridiculous maze. 두고두고 조롱의 대상이 되겠죠. 조선일보가 인용한 어느 외신 기자의 말입니다. 평양 군사 프레이드도 두 번 가보았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 정세균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역사의 후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정확히 10월 10일 0시가 되자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쇼가 펼쳐졌습니다. 그 쇼의 절정은 신형 ICBM 공개였죠. 예상은 했지만 김정은이 시위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조선 동아가 거의 같은 제목을 썼더군요. 비핵화쇼 3년, 북은 괴물 ICBM을 만들었다. 이 중앙일보도 괴물 ICBM이라고 부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물 ICBM 내세우며 화해 말한 김정은. 이 괴물이라고 한 건 너무 거대한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괴물 ICBM은 2018년 2월 건군절 열병식에 화성 14형, 15형을 공개한 이후에 다시 등장한 ICBM입니다. 김정은은 ICBM을 보이기 전에 대남용 무기를 먼저 공개를 했죠. 북한판 이스칸데르죠. KN-23 미사일과 화성 12형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탄입니다. 그리고 북극성 3형 SLBM을 공개한 겁니다. 이 무기들은 모두 대남용으로서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무기들입니다. 사실 ICBM은 우리와 상관없는 무기죠. 그러나 이스칸데르나 SLBM은 다릅니다. 그 무기들이 실전 배치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모두 괴물 ICBM에만 주목했습니다. 이 열병식에서는 이동식 발사 차량 TL에 실린 화성 14, 15형에 이어 마지막으로 신형 ICBM 3, 4기가 11축, 그러니까 양쪽 바퀴가 22개인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 TL에 실려서 프레이드를 벌였습니다. 화성 15형이 탑재되는 9축짜리 TL보다 길이와 직경이 크게 늘어난 거죠. 길이가 22m인 화성 15형보다 23m 가량 더 길고 직경도 3m에 이른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대폭 확장된 초대형 액체 연료 ICBM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미사일은 러시아 등 미사일 선진국의 협조가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하죠. 아마도 그 부품은 러시아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거리는 화성 15형의 13,000km보다 긴 15,000km 이상으로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만한 크기면 탑재되는 핵 탄두 중량도 800kg 이상으로 핵이 고도화됐다면 적어도 100kton의 플루토늄 탄을 실을 수 있겠죠. 심지어 다탄두 ICBM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 탄두 부분이 확장된 만큼 최소 2, 3기 이상의 핵 탄두를 함께 싣고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상공까지 날아가서 워싱턴으로, 뉴욕으로, 필라델피아로 이렇게 동시다발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다탄두 미사일은 미국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다탄두 ICBM을 개발했다면 미국으로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 대선이 목전인데 김정은이 이런 무기를 공개한 것은 노림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대선 전에 신무기를 미리 공개하는 게 후유증이 적을 테고 또 다음 미국 정권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복스 매체의 기자인가요? SNS에 썼더군요. 북한 열병식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떻든 김정은과의 협상을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켰던 트럼프로서는 이번 평양의 열병식은 대선에서 엄청난 악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ICBM을 실은 11축 텔 이동식 발사대 차량은 도대체 누가 공급한 걸까요?
아직 어느 언론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화성 15형을 실은 텔은 일본 이스체 제품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어쨌든 9축이든 11축이든 북한은 텔을 생산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또 텔은 당연히 유엔이 맡고 있는 금수부품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보란듯이 11축의 텔로 신형 ICBM을 싣고 전 세계를 상대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차량을 제공한 나라가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는 이를 반드시 문제 삼아야만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뒷배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분석이 웃기더군요.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생중계하지 않은 것은 신형 ICBM 등을 동원해 미국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수위 조절로 분석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언제 열병식을 생중계한 적이 있었는가요? 북한은 2018년 2월 건군절과 그해 9월 정권 수립일에 있었던 최근의 두 차례 열병식도 모두 녹화 중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한밤중의 쇼를 조선중앙TV가 19시간 뒤인 저녁 7시부터 녹화 중계를 했는데 그걸 우리 뉴스 채널이 받아서 여과 없이 내보낸 겁니다. 설마 국민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그 방송국들을 친북 인사가 장악한 것은 아니겠죠. 북한 중앙TV 화면을 받으면 당연히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그 돈은 미리 공탁이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요? 하긴 지난 건군 70년 프레이드는 여러 종편 방송들이 앞다투어 중계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방송사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해도 아직은 분단 상황인데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도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심야쇼는 북한에도 처음입니다. 도대체 김정은은 왜 심야에 이런 쇼를 벌인 걸까요? 일부 분석처럼 시각적 효과를 노린 겁니까? 미국의 첩보위성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한 그런 분석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미지 정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LED 조명에다가 폭죽까지 동원된 그 쇼는 김여정의 작품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더군요. 전투기에도 초록색, 빨간색 LED 조명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김여정이 7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고 하는데 김정은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했던 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밤의 생쇼는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생쇼에서 김정은은 이미지 정치를 선보였습니다. 언론들도 적시했지만 그는 인민에게 미안하다면서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주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뿐입니다. 김정은은 무려 17분이나 고맙다, 감사하다는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인민이 무병무탈에 고맙다. 마치 백성을 대하는 인자한 고난과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김정은은 심지어 인민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스스로 독재자의 무오류성을 훼손했다고 보기보다는 감성 정치로서 독재자의 이미지를 희석시킨 것이라고 봐야겠죠. 북한 내부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독재자의 선전선동의 일환인 겁니다. 그렇게 울먹이고 눈물을 훔치던 자가 ICBM 등 전략무기들이 등장할 때마다 환한 웃음을 보였으니 말입니다. 결국 그 모든 행동들은 철저한 계산 아래 한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건 김정은이 대남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겁니다. 마치 문 대통령의 대부 러브콜에 응답하듯이 말입니다. 김정은이 말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기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군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다시 이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정말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남한은 사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방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자가 한마디 죄송하다는 사죄도 없이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가 막힌 건 우리 청와대 반응입니다. 청와대는 1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이스칸데르와 IBRM 그리고 신형 ICBM을 공개했으니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를 열어야 할 텐데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상임위를 열게 한 겁니다. 회의 뒤에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
한마디로 남북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죠. 김정은이 신무기 프레이드를 벌인 데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는 북한이 ICBM을 공개했으나 시험 발사하지 않은 점과 김정은이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점, 그리고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담았다면서 의미를 부여하더군요.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감복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고위 관계자라는 분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지도원 피살 사건을 의식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 표현까지 쓴 것 아니겠느냐. 지난달 친서보다도 감성적 표현이 담긴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대체 얼마나 더 속아야 김정은의 말이 거짓이란 걸 알아챌까요? 이러니 NSC 상임위 부처인 외교부, 통일부에서도 환영 일색의 입장문들이 나왔습니다. 굳이 옮길 필요는 없겠죠.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김정은이 대남 전략을 짜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처럼 자국민이 살해됐을 때 반드시 응징을 하는 국가라면 김정은이 감히 어떻게 우리 공무원을 사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야당은 할 말을 했더군요.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우리 뉴스 채널이 열병식 중계를 그대로 내보낸 것도 짚었습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여기가 북조선이냐? 김은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물었습니다. 빚만화 월북했다며 돌아가신 분의 낙인을 찍으면서까지 고수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김정은은 핵 전략 무기로 화답했다. 자, 다른 문제입니다. 라인과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한 의혹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는 데다가 검찰도 실명이 나온 문서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죠. 그러나 늘 그렇듯이 부패 사건은 처음엔 꼬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청와대조차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라임 전주 김봉현이 5천만 원을 줬다고 폭로한 당사자인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터무니없는 날조라면서 김봉현을 위정과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했습니다. 돈을 배달한 이강세 역시 1,000만 원을 자신이 비용으로 받았을 뿐 강 수석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걸 부인했죠. 배달 사고일까요? 준 사람은 있대 받은 사람은 없는 전형적인 뇌물 사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민주당 모 의원은 돈을 받은 적도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면서 부인을 했더군요. 그러나 모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한 몇몇 실명이 적힌 리스트가 이미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옵티머스입니다.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 전현직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인사의 실명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되면서 의혹의 당사자가 당 추측과 연관될 수 있다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니 여권이 뒤숭숭할 수밖에 없죠. 검찰은 그런 문건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했더군요. 라임의 경우 그도 그럴 것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강세 전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호남 정치인들과 교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옵티머스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 대로 민주당 내 86그룹, 그러니까 80학번 60년대생 그 그룹과도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의혹과 뒷말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이낙연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법대로 철저히 수사되기를 바란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행사부가 펀드 하자 지우라는 문제의 문건을 포함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다수 확보하고 조사 중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문건들은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데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했다는 문건에는 이혁진 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과 함께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고문단의 역할이 적혀있다고 하는군요. 이현재 전 부총리와 최동국 변호사 그리고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바로 고문단입니다. 또 로비 의혹과는 별개로 여당 인사 등이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에 여당 인사들의 실명은 없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문건이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만든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터지면 여기저기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요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개월째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뭉갰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그 수사에 대해서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제에게 보고했다.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문건인 일명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13명의 실명이 기재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중앙지검에서 반박한 것으로 안다고 했더군요. 추 장관은 강기정 전 수석을 옹호하기조차 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돈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지난주 옵티머스 수사팀의 정원을 지시했는데 다시 12일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수사팀의 대폭 정원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하는군요. 생각보다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사기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로비 관련 의혹이겠죠. 이 판에 사건을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인 트러스트 올이라는 회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더군요. 트러스트 올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자들의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된 곳이라고 합니다. 선거를 전후로 사무실에서 쓰는 복합기 임대료를 트러스트 올이 대납했다는 의혹인데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왜 타인이 대납을 하도록 했을까요? 이건 매달 11만 5천 원으로 액수는 적지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인이 일종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똑 떨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관련 고소 및 고발 현황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혁진 전 대표의 기소중기 현황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군요. 막상 그 추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소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소설 서신으로 유명해진 그 소설 말입니다.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아들이 휴가 의혹 당시 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 당시의 영상을 틀며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붙이는데도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화 사실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게 답변이었죠. 추 장관이 이런 태도를 여당 의원들이 엄호하면서 다시 법사위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추 장관의 문제의 소설 발언은 오후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들 의혹에 대한 추궁이 계속 이어지자 나온 답변입니다. 9달간의 전말을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언론이 추 장관과 그 아들을 장편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추 장관의 거짓말 27번 논란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는 말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7번이나 윽박질렀죠. 다시 야당 의원들이 대단하다고 하자 추 장관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도 대단하다고 대받아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벌써 끝나야 할 소설을 장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추미애 장관 본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성신여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이라면서 장관이 직접 수사 계획까지 밝혔더군요. 이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죠. 법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죠. 그런데 방탄국회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민주당이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정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고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15일까지죠. 검찰은 결국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정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검찰 출석 권고에도 개인 사정 및 국회 일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방탄국회는 없다고 해왔는데 일이 묘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추 장관에게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군요. 벽을 쌓으면 그 앞에 적이 생기고 성을 쌓으면 그 앞에 적이 모인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